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윤입니다. 정보경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추가적인 금리 안정 대책을 공개하면서 오늘 국채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는데요. 다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 쪽으로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면서 오늘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산이 됐습니다.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한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네, 좀 쉽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가 이번에 상반기에 달렸고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요. 그 이외의 자산군들이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8만 달러 선을 눈앞에 뒀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9%의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까지 일제히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금 가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암호화폐와 금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한국 증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떨어졌지만은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쪽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쪽에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과 기업들은 그래도 늦었지만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보시죠.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국채 금리가 하락했습니다만 증시 전반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26% 소폭 올라줬고요. 나스닥은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0.76% 하락, S&P 500도 0.28% 하락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한 간밤 시장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유가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고립이라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지만 국제 유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2%대 하락을 했고요. WTI는 배럴당 85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낙폭이 컸던 건 반도체 업종이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지수와 비교했을 때 좀 크게 내리면서 2.7% 하락 마감한 간밤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이렇게 움직인 이슈들은 어떤 거였을까요? 마켓 무버 이슈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오늘 금리 하락도 반도체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AI 수요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에는 들이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하게 내용 확인해 보시죠. 오늘 금리를 하락시키는 호재가 나왔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재무부가 연준에 두고 있는 계좌인 TGA에 약 1조 달러 자금을 활용한 국채 매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의 개입 없이도 국채 금리의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아직 그 실행 여부는 미지수지만 반복되는 금리 안정책이 나오면서 금리 상승 베팅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10년물 금리는 4.68%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기술주를 압박했던 이 장기 금리의 부담이 오히려 완화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이런 금리 하락이라는 호재보다도 오늘은 반도체 자체의 수요와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더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올라줬지만 나스닥은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크게 내렸죠. 시장 전체가 무너진 건 아니었지만 반도체로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을 비롯해서 메모리, 스토리지도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반도체가 좀 크게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주말 사이에 좀 새롭게 등장한 보도가 오늘 장에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엔비디아의 고객사가 내년 초 AI 관련 서버 가격이 15%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주말 사이에 나왔죠. 원인은 메모리 칩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버 제조 비용 증가인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가격 상승이 실제 AI 투자 수요를 둔화시킬 수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경계감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27일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7거래일 연속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습니다. 2022년 9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길게 하락 랠리가 이어진 건데요.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 시장의 눈높이는 이미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한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도 향후의 AI 수요와 고객 캐펙스, 가격, 가이던스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이슈도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플의 창신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 메모리 도입의 검토 관련한 이슈는 좀 기존에도 있던 건데 주말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구매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검토 단계에서 실제 조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요. 창신 메모리의 D램과 양쯔 메모리의 낸드, 애플 공급망 진입 가능성도 커졌죠. 마이크론 등 기존 업체의 점유율과 가격 경쟁 우려가 심화되면서 오늘 메모리주 쪽으로 낙폭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주말 사이 나온 미 정부의 허용 가능성 보도가 매도를 다시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경제 고립이라는 초강력 제재를 내놨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시죠. Treasury has mapped every node, every facilitator, and every network that Iran has used to smuggle oil and evade sanctions. Beginning today, the actions of Treasury and other agencies will tighten the noose and block every potential source of revenue that funds the IRGC and the evil Iranian regime. We are enforcing a zero leakage approach. There will be no minimal breathing space for the regime to rebuild its capacity to inflict terror against America and the world. The final refuge of this regime is the mistaken conclusion of nations that still finance the Iranian threat in the hopes of evading it. It is no longer acceptable to operate in the gray spaces of this conflict. Countries cannot claim they are blind to enabling this activity. Every country has a defined timeline to shut down activities we have identified. If they do not take action, we will do so unilaterally through Treasury authorities. For example, every branch of Bank Melay must be shuttered and dark. And let me be clear, any entity that facilitates money laundering on behalf of Iran will be removed from the U.S. dollar system. The clock just started ticking. 네, 방금 보신 베산트 장관의 오퍼레이션 이코노믹 아웃캐스트, 즉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고강도 제재 작전을 의미합니다. 핵심 목표는 이란 정권의 모든 경제적 자금줄을 차단하고 이란을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시키겠다는 건데요. 이번 제재가 특히나 강한 이유는 기존에는 이란만 겨냥을 했다면 이번 제재가 이란과 경제적으로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까지 압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정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이 이후에도 이란과 경제적 관계가 지속이 된다면 미국의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할 가능성까지 경고를 했죠. 즉 이란과 거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것인가라는 선택을 압박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역시나 중국입니다. 이란산 원유의 핵심 구매국이죠. 미국이 이란 원유 판매망을 실제로 차단할 경우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까지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베센트는 이 중국과의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조치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제재 집행 과정에서 이란 문제가 미중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는지까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국제 유가는 이런 강력한 이란 제재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상승을 하면서 증시에서 전면적인 위험 회피 반응이 나타난 건 아닌데요. 즉 헤드라인의 강도에 비해서 실제 시장 충격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증시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슈는 아니었고요. 이 제재 발표 자체보다는 실제 집행 범위와 중국의 대응을 확인하려는 단계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미국이 실제로 어느 국가와 기업까지 제재할지를 지켜봐야 하는 잠재적 변수로 남아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종목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최여운 앵커와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은 결국엔 새로운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간밤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미 시장에선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시장에선 알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시세로 나타났다라는 게 간밤 시장을 정리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헬스케어 쪽부터 먼저 보죠. 보면은 존슨앤존슨 1%대 상승세.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새로운 뉴스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머크와 모더나의 협력,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암백신 임상 3상 성공 소식까지. 제약바이오는 최근 들어서 시장에 놀랄 만한 긍정적인 새로운 뉴스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암호화폐와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융주들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이십니까? 대체적으로 이쪽은 초록색입니다. JP모건 1.3%대 상승세, 뱅크 오브 아메리카 1%대 상승, 웰스파고 1%대 상승,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B입니다. 1.7%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이끈 것은 이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알파벳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우지수를 이끈 장 본인이기도 합니다. 1% 가깝게 상승 흐름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카드 쪽도 괜찮았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만약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온다면은 이쪽이 전부 다 사실은 하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기업들이 3%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홈디포 그리고 월마트, 코스트코까지 일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뭔가 미국 경기에 대한 신뢰감이 종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는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월마트 2.6%대 상승, 코스트코는 2%대 상승 흐름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보시다시피 필립 모리스, 담배주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1.7%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빨간불을 켜낸 업종과 종목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인텔, 그리고 마블 테크놀로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까지 일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간밤에 꽤나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베라 CPU를 스페이스X AI에 채택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연이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브로드컴, AMD까지 일제히 하락세,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 가깝게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사실 메모리 가격 인상에 따라서 주가는 연이은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중국 이슈가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YMTC의 이제 모 회사가 기업 공개에 들어간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이에 따라서 주가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낸드에서는 요 경쟁력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에 좀 우려감이 강력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쪽도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팔란티어, 오라클까지 일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매도한 기업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간밤에 2.2%대 하락세, 샌디스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6%대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S&P 500 내에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블 테크놀로지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약간의 눈치 보기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알리바바가 AI 투자 확대를 위해서 104억 달러의 신주를 발행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홍콩 증시에서는 거의 10%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지만 ADR의 주가는 0.7%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어떤 기업들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특징주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2.9%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022년 이후로 처음으로 7거래일 연속, 그러니까 거의 2주 가깝게 하락세를 보인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관망세가 보였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사실 주가가 크게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하락이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술적인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증권가의 의견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간밤에 꽤 많은 또 엔비디아의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 대체적으로 투자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쪽이 많았고요. 로젠블렛 증권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번에 나오는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 AI 쪽 안에선 사업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봤을 때 투자자들의 마음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7거래일 연속 하락하거나 하면은 바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하는 다른 업종도 새로운 업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여행주들까지 일제히 움직였고요. 금융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금도 움직이고 비트코인도 움직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술주의 투자 심리에 약간의 타격을 주고 있다. 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금의 이동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제이비언트 트랜스포트입니다. 미국이 캐나다 자동차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예고를 한 거고요. 이에 따라서 운송주가 일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캐나다 간으로 운송하는 요 트럭과 그리고 차량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제이비언트 트랜스포트입니다. 만약에 미국과 그리고 캐나다 간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다면 두 국가 간의 운송량이 물동량이 줄게 되겠죠. 이에 따라서 주가가 5%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테슬라도 간밤에 내렸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그래도 이해를 할 법한 게 최근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9월 3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사이버캡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사이버캡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낼 수 있는 수익 창출이 꽤나 크기 때문에 특히나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덕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간밤에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되면서 3%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NBC에서는 꽤 많은 투자 의견들을 좀 인용해서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시장은 다소 여름철 비수기 특유의 한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가 계속 탄탄하고 물가 지표도 예상대로 나온다면 앞으로 주식시장의 흐름은 꽤 괜찮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간밤에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라는 점, 실제로 S&P 500 내에 포진되어 있는 70%가 넘는 기업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고 가이던스를 제시한다는 점을 봤을 때 그래도 시장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처럼 약간 좀 한산한 그런 흐름을 보이긴 하지만요. 시장이 늘 뜨거울 순 없고 쉬어갈 때도 있는 법입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마켓 시간들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지 시간 화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금리와 국제 유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업종으로는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가 그 미국 시장을 보는 이유가 뭐 서학개미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증시와의 연관관계가 깊기 때문에 보는 거라 뭐 반도체 주식에 포커스를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비중이 살짝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지금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두 종목이 우리나라 증시의 절반이라서 그냥 반도체 주식의 영향력이 너무 세죠. 사실 뭐 요즘에 뭐 모더나 뭐 관련주가 막 뜨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초소형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중요한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4월 달 랠리 이후에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위치거든요. 이번 네. 주에 만약에 밑으로 붕괴가 되게 되면 4월 달부터 이어온 그 기준점이 지금 깨지게 됩니다. 처음으로. 지금 4개월 만에.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한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춤거리고 있죠. 반도체 장비 주식들하고 우리나라의 연관성이 엄청 깊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스토리지 3사가 휘청휘청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뭐 다우 지수야 우리나라랑은 사실 좀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을 대표하는 30종목이고 이 그 가중 방식도 틀리기 때문에 다우는 조금 따로 노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보다는 반도체 주식이 약세를 보였다는 게 조금 더 뼈가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나라의 시초가도 조금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3대 지수가 혼조를 보인 가운데 특히나 좀 반도체 지수가 약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으로 보내는 시그널이 다소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 키워드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인텔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CPU 점유율이 30년 만에 최저순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70% 수준이 붕괴가 됐다고 합니다. 과연 여기서 반전은 가능할지 인텔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그 소비자분들이 쓰는 CPU에서도 좀 많이 느끼실 텐데 뭐 그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데 컴퓨터 맞추는 그 용산 전자상가의 어떤 장면을 막 중계하는 그 유튜버들도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AMD CPU를 요즘에 많이 맞추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느꼈는데 실제로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게 그냥 일부분의 얘기가 아니었구나 느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텔 CPU 점유율이 95년이면은 이거 IT 버블 전인데 2000년도 전인데 그때 이후로 70% 아래로 내려간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뭐 아직도 70%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으니 CPU 시장에서 인텔의 경쟁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70% 벽이 깨졌다는 게 어떤 심리적인 벽이 깨졌다는 부분이라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CPU는 X86이라는 기반의 CPU입니다. 그래서 X86 CPU로 이 시대를 주름 잡아왔었죠. 자, 이 깨진 부분을 누가 채웠냐면은 AMD. 네. AMD 우리 뭐 라이젠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CPU 메이커죠. AMD 라이젠의 점유율이 상승했고 그리고 X86 기반이라고 했는데 이제 ARM 기반의 CPU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을 공략을 하면서 인텔의 CPU의 점유율을 깎아먹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물론 1년간 주가 상승률은 거의 300%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최근 한 달 전까지 그때까지 막 엄청 기세를 올렸었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밀어주고 트럼프도 대놓고 밀어주고 뭐 인텔의 어떤 지분을 좀 뺏어가긴 했지만 인텔을 살리려는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세가 아주 셌는데 최근에 한 달간의 모습은 조금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MD를 비롯한 경쟁사들의 구도가 좀 치열해지면서 인텔의 CPU 점유율은 상당히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전 핵심 동력으로 부각이 되는 게 데이터 센터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도 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그 데이터 센터 쪽은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그 예를 들어 삼성전기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냥 삼성전자 갤럭시 새로운 시리즈 나올 때마다 삼성전기 MLCC가 들어갔대. 아니면은 뭐 카메라 모듈이 들어갔대. 그냥 그러면 갤럭시에 연동되는 이 어떤 휴대폰 부품주에 불과하던 삼성전기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기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CC를 만들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완전 엮여서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레벨업이 됐거든요. 지금 이 인텔도 약간 그 부분에선 비슷합니다. 인텔이 아까 말했던 소비자용 CPU, 그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CPU 부분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인텔도 데이터 센터 관련주,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의 어떤 그런 그 가는 어떤 배경처럼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부 고객이 인텔 영업 채널의 접촉 개선을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CPU 점유율이 70%가 깨졌지만 뭐 일부 고객들의 얘기로 보면 이제 접촉 개선이 체감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룹의 매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전체 CPU 점유율은 떨어졌지만 데이터 센터 쪽, 이 요즘의 성장이 가장 뜨겁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전망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식의 어떤 마무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 쪽에 적혀 있었던 왜 지금 매수를 했냐라는 부분은 앞서 화면에서 잠시 보셨던 미국의 하원 의원 낸시 펠로시가 최근에 인텔 주식 10,000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서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주가 흐름까지 어땠는지 차트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거는 뭐 양념인데 약간 미국 언론도 저거를 추천하는 것보다는 낸시 펠로시의 어떤 행위를 약간 비꼬는 듯한 뉘앙스로 보통 넣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낸시 펠로시가 하도 앞에 나와서 트럼프 반대하고 뭐 이러는데 행동은 트럼프랑 똑같아서 그거를 약간 비꼬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도 매매를 굉장히 잦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근데 낸시 펠로시 뭐 추적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저점에 매수해서 큰 수익을 얻냐, 남편과 함께. 그래서 자꾸 이런 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텔도 떨어졌는데 이 낸시 펠로시가 매수를 했더니 지금 왜 매수했지? 뭐 이런 그 뉘앙스를 썼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낸시 펠로시가 여기서 만주와 콜옵션까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자, 낸시 펠로시 추적기를 믿는 사람들은 야, 저거 또 분명히 뭔가 있다. 낸시 펠로시가 뭐 배경과 어떤 정보, 막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또 저점을 잡아내는 게 아니냐. 아니, 그런 전력이 많았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뭐 낸시 펠로시가 샀다는 그런 부분까지 뭐 저점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 뭐 막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 지금 이 저점이 보시면은 5월 달에 올라올 때 시작했던 그 저점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반등이 나오니까 이번에 어제 또 거기서 지지가 됐어요, 장중에. 그래서 뭔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건 아닌 것 같다, 분명히.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좋아하시는 쌍바닥 짝꿍댕이 패턴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은 $100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여기 이제 갭 하락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100이기도 하고요. 갭 하락 부분과 $100를 향해서 일단 갈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저항을 뚫느냐에 따라서 $100 이상에서 다시 놀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나겠죠. 일단은 반등권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텔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일단은 반등권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시장으로의 시그널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역시 뭐 인텔이니까 삼성전자를 아까 전에 얘기 드린 대로 필라델피아 원토지수를 보는 이유가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고 어저께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그룹이 다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텔과 삼성전자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CPU를 만들긴 하지만 옛날에 이 IDM 기업이라고 종합반도체 기업이었기 때문에 인텔의 반등이 삼성전자의 영향이 지금 큰데 이 인텔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아까 말했던 장중의 반등은 좋은 지점에서 일어났으나 종가를 플러스로 끝내지 못했다는 이 지점이 오늘도 삼성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IPO 대여, 엔트로픽의 초대형 IPO 시동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최대 2조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AI 기업 몸값에 새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네, 저번에 약간 비슷한 내용의 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네. 자, 이제 곧 다가옵니다. 자, 드디어. 자, 이게 사실은 뭐 첫 번째, 겉으로는 첫 번째인데, 엄밀히 따지면 두 번째입니다. 왜냐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는데, 스페이스X의 자회사에 스페이스X AI가 있기 때문에, 그록이 먼저 상장을 한 거죠. 사실 생성형 AI 첫 번째 상장을 뺏겼습니다. 그 사실은 구글의 제미나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엔트로픽은 생성형 AI를 가진 업체로서 세 번째로 상장을 하는, 오픈 AI는 네 번째로 꼴찌로 아마 내년에 상장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연 환산 매출 실행률이 ARR이라고 이게 650억 달러 플러스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꾸 인공지능이 세 개의 인공지능을 다 써봐도 연도를 자꾸 모르더라고. 이번 연도가 네. 무슨 연도인지. 정정을 해야겠네요. 자꾸 그래가지고. 네. 2025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입니다. 자, 엔트로픽하고 스페이스X를 비교했을 때 스페이스X가 지금까지 최대 규모의 IPO를 기록을 했는데 목표 기업 가치가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할 때 1조 7,700억 달러를 러브콜을 받았는데 지금 엔트로픽은 2조 달러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모집 자금 목표 1,0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면서 스코어보드가 아니라 순위 보드에서 스페이스X 위에 위치할 가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엔트로픽의 IPO는 이 AI 기업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야기를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트로픽 CEO죠. 저분이 이제 굉장히 도덕성을 강조하는 분이잖아요. 여러 군데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AI의 잠재력을 책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 안전과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다리오 CEO라고 다리오라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친근한 이미지로 막 이제 불리죠. 다리오 막 이러더라고요. 2027년에 오픈 AI가 상장하고 이제 올해 10월에 엔트로픽이 상장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AI 기업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시험하는 중요 시험대가 된다. 오픈 AI가 경쟁 관계지만 엔트로픽이 높은 몸값을 받으면 내년도에 오픈 AI도 그만큼 몸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경쟁자긴 한데 엔트로픽이 만약에 흥행 실패를 하면은 내년도 오픈 AI 상장에도 차질이 빚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스페이스X를 뛰어넘는 어떤 러브콜을 받는다. 그러면 내년도에 오픈 AI도 네 번째로 상장을 하는 거지만 엄청난 몸값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엔트로픽의 IPO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엔트로픽 IPO를 앞두고 계속해서 스페이스X와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 스페이스X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스페이스X 드디어 지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 왜냐면 그 상장하고 나서 반짝거린 다음에 그냥 네. 져버리는 기업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처음에 기세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조금 불안했는데 자, 밑에서 일단 반전을 이뤘죠. 여러분들 예쁜 모습이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급등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처지지 않아요. 그럼 바람 빠진 공이거든요. 일단 급등이 나오니까 반전의 계기를 지금 마련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 지금 150달러에서 왜 머물고 있나요? 저희 상장하고 나서 저 150달러가 지지선이었잖아요, 저기서. 그게 무너지면서 밑으로 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저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150달러를 뚫으면 이제는 저 위로 지금 진군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도 아까 말했듯이 이 자회사인 XAI의 그록 생성형 AI, 그 앨런 머스크가 언급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곧 있으면 모든 섹터의 매출을 그록 AI의 매출이 뛰어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로봇 얘기하고 저 뭐 우주 얘기하고 화성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가시적인 부분은 생성형 AI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록 생성형 AI의 주가라고 판단을 하시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픽의 IPO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스페이스X가 그 모멘텀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원래 그렇잖아요. 비슷한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그 모멘텀으로 기대감으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10월 달까지의 모멘텀은 화성 이주라던가 스타링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엔트로픽 IPO에 대한 기대감으로 스페이스X가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175달러 저 7월 달에 전고점까지 한번 가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엔트로픽 이야기를 하면서 스페이스X에게 이 엔트로픽 IPO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월가 시그널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노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사실은 관세보다 투자 심리 위축이 더 큰 문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기업 투자와 고용, USMCA 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국은 무역 합의에 근접했지만 협상이 무산됐고 미국은 상당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 역시 이에 맞서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카를로스 카피스트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가 캐나다 GDP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새 관세 대상이 캐나다의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를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 자체보다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와 고용 위축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UBS는 무역 긴장 재확대로 USMCA 협상의 조기 타결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UBS는 관련 협상이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캐나다 간의 이 무역 전쟁, 앞으로 시장에 어떤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 속에서 기록 기술이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CNBC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엔비디아가 지난해 200억 달러의 라이선스를 확보한 그록 기술의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섭니다. 엔비디아는 그록3 LPX 렉이 양산에 들어갔으며 이 네비우스 데이터 센터의 베라 CPU, 루빈 GPU와 함께 배치돼 연말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록3 칩 256개를 하나의 LPX 렉에 탑재해 초당 최대 3,400토큰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코딩 등 AI 에이전트 분야에서 저지연 추론 수요가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보고 공급 확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업체들이 더 빠른 응답 속도를 원하는 고객에게 프리미엄 요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쟁사 AMD도 이 세브레브러스 칩을 렉 시스템에 통합하며 AI 추론 속도 경쟁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젠슨 황 CEO는 블랙웰과 벨라루빈 시스템을 통해 2027년까지 누적 1조 달러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관련된 발언이 나올지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식 거래 관련 사안들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6월에 스페이스X의 주식을 5만 달러 정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번 재산 공개에서 확인이 된 건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스페이스X 주식을 최대 5만 달러어치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 공개 신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3일 15,001달러에서 5만 달러 규모의 스페이스X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번 매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한 달간 실시한 1,000건 이상의 주식 거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페이스X가 6월 12일 IPO를 실시한 지 11일 만에 주식을 매입한 셈입니다. 백악관은 제3자 금융기관이 대통령의 포트폴리오를 독립적으로 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가족이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로이터는 이번 투자로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정부 계약업체인 스페이스X 사이에 새로운 재정적 연결고리가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상업용 우주 발사를 대폭 늘리도록 지원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재산 공개가 시행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역시나 공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미칠 여파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중요한 뉴스였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였습니다. 아마존이 완전 자동화에 차세대 물류 시설을 개발 중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특히나 물류에 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용 절감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아마존이 AI와 로봇을 활용해 배송 직전 단계까지 자동화하는 차세대 물류 시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프로젝트 명칭은 테트로미노로 완전 자동화 배송기지 구축이 목표입니다. 배송기지는 풀필먼트 센터에서 넘어온 상품을 지역별로 분류해 배송기사에게 넘기는 물류 과정의 마지막 거점입니다.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택배를 다뤄야 해 그동안 자동화가 어려운 영역으로 꼽혀왔습니다. 아마존은 2028년 첫 시범 시설에 1억 3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9년엔 5곳, 2030년엔 추가로 10곳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029년까지 누적 투자액은 5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마존은 테트로미노가 기존 배송기지보다 약 2.5배 빠르게 택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유통업계에는 또 다른 변화가 될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 노사가 임금 협상과 관련해서 잠정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31일에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현대자동차 노사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 끝에 올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는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성과급 400%의 1,270만 원, 주식 15주 지급 등에 합의했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200명, 2028년에는 300명 등 생산직 5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상여금 인상은 내년 단체 교섭에서 다시 논의하고 정년 연장은 관련법 개정 시 임금 피크제 확대 없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노조 활동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가압류 10건도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111일 동안 교섭을 이어왔고 노조는 모두 60시간 파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5만 5천여 대, 매출 차질액은 2조 3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는 31일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가결되면 올해 임금 협상이 최종 타결될 예정입니다. 네, 이에 따른 오늘 시장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 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난 7월 달에 이제 반도체 주식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우리만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았는데 반도체 주식 급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레버리지 ETF에 엄청난 자금이 유입됐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레버리지 ETF로 몸살을 앓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레버리지 ETF가 큰 인기를 끌었고 인기를 끈 것이 사실은 좀 부정적인 것이 크다라는 취지로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반도체주가 급락한 후에 투자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보면은 그 레버리지 ETF 중에서 이제 최대 규모로 자랑하는 게 이제 그 다이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그러니까 3배수죠. 우리는 이제 2배수 때문에 몸살 알았는데 3배수의 반도체 ETF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7월과 8월 첫 2주 동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급락을 이제 엄청나게 겪은 다음이었죠. 이후엔 70억 달러의 순유입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한 단일 종목 ETF에 70억 달러라는 건 엄청난 건데 이 70억 달러인데 결국 이제 핵심은 그것이겠죠. 3배 ETF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ETF 이 레버리지를 좋아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급락을 했고 급락한 다음에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얻는 수익도 3배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해당 ETF를 매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CSOP, 그러니까 이게 홍콩에서 발행하는 이제 SK하이닉스 ETF인데 여기도 사실은 그 10억 달러 이상의 같은 기간, 그러니까 그 7월부터 8월 첫 2주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순유입이 해당 ETF에 유입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동시에 이제 여긴 2배 ETF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배 ETF에는 이제 그 60억 달러, 그 다음에 70억 달러, 이 홍콩의 CSOP ETF는 2배 레버리지인데 여기 10억 달러의 순이익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좋아하면서 반도체가 이땐 저점이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왜냐하면 ETF에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건 좋지만 내가 투자하는 순간 ETF가 만약에 떨어진다, 반도체 종목이 떨어진다, 그러면 손실도 막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저점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이때 그 7월 말부터 8월 초는 이제 저점이다라는 확신이 든 많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갖다 사용하면서 큰 이제 자금 유입액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똑같은 것은 이제 샌디스크도 동일하게 샌디스크 ETF에도 약 그 3억 5천만 달러의 레버리지 ETF에 유입이 됐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이제 메모리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저점 매수에 나섰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ETF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의 ETF에 들어온 건가요? 어떻게 이게 자금이 이뤄진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린 그 해당 ETF는 엄청난 순유입이 있었지만 모든 레버리지 ETF로 해서 다 자금 유입액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를 보면은 우리 AI 생태계의 대장주에서는 엔비디아의 레버리지 ETF는 오히려 순유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레버리지 ETF에도 마이크론 ETF에도 순유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투자자들만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를 좋아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순유입액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 SK하이닉스가 PER이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저평가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다라는 판단을 이렇게 전세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하이닉스 쪽에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오히려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ETF는 순유출이 됐다고? 근데 하이닉스와 샌디스크 ETF는 이제 유입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SK하이닉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샌디스크는 왜 이렇게 순유입이 됐지라고 볼 수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샌디스크와 그 SK하이닉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무엇이냐? 이 AI 혁명 시대에 HBM이 사실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오늘의 이제 SK하이닉스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시총 1조 달러를 갖다가 이제 그 놓치긴 했지만은 사실 조만간 이제 다시 주가가 상승하면 시총 1조 달러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HBM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샌디스크는 HBM이 아닌데 왜 이렇게 투자자들이 좋아했냐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HBM 그다음에 이제 HBF가 있습니다. F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디램을 갖다가 8장, 지금 12장을 쌓아서 이제 엔비디아의 그 AI 센터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갖고는 이제 더 이상 메모리를 갖다가 이제 소화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 설계를 바꿉니다. 설계를 바꾸는데 거기에 이제 옆에다가 메모리에다 무엇을 또 집어넣냐? 낸드 플래시 집어넣지 않은 게 이제 HBF입니다. 물론 이제 HBF가 맞을지 아니면 ZHBM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삼성전자가 내놓은 또 다른 표준입니다. 그래서 양측이 서로 표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HBF가 표준화될 것이라고 보면서 샌디스크의 순유입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됩니다. 네, 이게 보니까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렇다면 시선이 궁금한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렇게 ETF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논평했습니까? 예. 파이낸셜 타임스의 이번 기사의 논조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자는 무엇이냐면 저점에 너희가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는 이 칼날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는 사실은 증시 격언주 하나 무엇인데 증시 격언이 무엇이 있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전체적 폭락을 할 때 나는 괜찮아. 이때가 저점이지라고 이제 잡을 때 이걸 칼날을 잡는다고 합니다. 이때 사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증시의 격언인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 메모리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고 떨어졌고 그래서 뭐 PER을 갖다 언급하지 않았지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샌디스크 역시 샌디스크는 PER이 높긴 하지만 SK하이닉스 PER이 뭐 3배, 4배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저점에 들어간 것은 칼날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부정적으로 썼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무엇이냐? 이게 현물에 대한 그 종목이 아니고 레버리지 ETF를 갖다 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점 중에 하나 무엇이냐? 모든 레버리지 ETF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큰 낭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보면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많은 이제 그 레버리지 ETF가 상장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무려 122건이 상장 폐지됐고 이거는 23년에 세운 연간 상장 폐지건을 그러니까 23년이라면 1월부터 12월을 다 합쳤을 때가 그때가 이제 98건인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상반기가 좀 넘어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22건의 레버리지 ETF가 상장 폐지됐다. 그 말은 무엇이냐? 레버리지 ETF는 상당히 위험하니까 여긴 조심해라라는 뉘앙스가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저점이고 하이닉스가 이제 저평가됐다는 것은 이제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랑 맞지 않지만 레버리지 ETF는 상당히 위험하다. 왜? 레버리지 ETF는 파생상품, 선물과 옵션이 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올라가도 사실 나는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에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레버리지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주들이 급락하면서 뭐 관련된 상품이나 실질적인 기업의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3배 레버리지 ETF 이런 쪽으로 특히나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를 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어저께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성전자 주주 환원책을 내놨는데 일단은 갭 하락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과도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8%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을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이터가 보도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저께 8% 하락이 도대체 이유가 뭔가라는 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아쉽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보니까는 주가가 양사가 모두 다 빠졌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좀 과도하게 빠졌습니다. 이게 주주 환원 정책의 이제 방식 같은 것들에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로이터 통신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봤습니까? 예. 로이터가 어제 하락한 부분을 갖다가 제시한 근거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주주 환원 규모가 생각보다 적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은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려 하겠지만 80조에서 110조 원이면은 그래도 많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로이터 분석은 뭐냐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하이닉스보다 월등히 많고 월등히 많으면 그에 상응하는 그 주주하는 그 규모도 또 커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짚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사주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설명이 떨어졌다. 구체적인 설명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결국 이제 어제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종적인 건 이제 내년 1월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시에 나온 내용이죠.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주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정책을 지난주 19일 날 이제 발표를 하고 장마감 이후 발표를 하고 20일 날 무려 13%의 이제 급등을 보면서 삼성전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삼성전자도 역시 SK하이닉스보다 더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서 밀접하며 더 자세한 정책과 주주들이 원하는 주주 친화 정책인 그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에 미치지 못했다.
딱 부러지게 언제 얼마만큼 해놓겠다는 것을 정해서 좋겠는데 대략적인 계획을 내놨을 뿐 사실 그 대략적인 계획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맥락에서 어제 8%의 하락을 갖다 로이터의 분석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조중 환원을 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도 좀 짚고 가죠. 예. 그 부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의 대주주는 이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융기관입니다. SK하이닉스의 대주주는 SK스퀘어라는 SK그룹의 중간 지주회사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큰 역할을 갖다 바꾸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사주를 갖다 소각을 했을 때 자사주 소각을 하면 앉아서 앞에 있는 SK하이닉스의 대주주인 SK스퀘어 입장에서는 앉아서 지분율에 대한 지분 가치가 증가되는 것을 누립니다. 그런 건 똑같지 않느냐? 삼성전자도 자사주를 갖다 소각을 했을 때 삼성전자의 대주주인 이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똑같이 갖고 있던 지분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누리는 것은 똑같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이 다른 비금융기관 제조업의 지분을 갖다가 가진 것에서 그 억누르는 법조항이 갖고 있습니다. 금산분리법인데 이 때문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다 소각해보면 앉아서 금산법이 정해놓은 10%의 한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지금도 뭐 9%가 넘어섰기 때문에 10%가 육박해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앉아서 SK하이닉스처럼 지분을 소각해버리면 똑같이 주주하는 정책이지만 지분을 소각을 해버리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똑같이 이제 지분이 갖다가 증가되면서 지분이 증가된 10%가 초과된 분량을 또 같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연차적으로 상세적으로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분 소각보다는 우리가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테니까 지분 소각보다는 우리는 배당으로 치중하겠습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 이걸 갖다가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유지했습니다. 유지한 그 부분이 어저께 이제 주가 급락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단지 외국인들이 여기에 실망을 했기 때문인가라는 것은 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요 금산법을 조금 더 짚고 갈 텐데 금산법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가진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금산법 때문에 이제 주주 소각 못 한다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많은 금융기관 또 많은 유튜버들이 뭐 구독자가 몇십만, 몇백만을 차는 유튜버조차 이 부분을 제대로 정확하게 짚지 못한 거 보고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이 금산법 논리는 10몇 년 지났습니다. 삼성그룹의 전체 그 지배구조를 갖다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 금산법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많은 경제정책과 대담을 했다는 것도 놀랐는데 금산법을 왜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냐. 특별히 민주당에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민주당 출신의 이재명 정부도 되게 금산법을 중요하게 여기죠. 금산법을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고객이 납입한 예를 들면 은행으로 치면 고객이 납입한 예금을 갖고 은행의 다른 데다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서 경영권을 갖게 된다면 그 경영권은 누구의 경영권이냐. 은행에 납입한 은행의 자체의 자본의 경영권이냐 고객이 납입한 예금의 경영권, 고객의 경영권이라는 이슈가 생깁니다. 삼성생명 치면 고객이 납입한 그 보험 자금을 갖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도 갖다 지분을 갖고 있고 삼성전기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거의 타당하냐 이거죠. 삼성생명의 자기 자본이 아닌 고객이 납입한 보험을 갖고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행사한 것이 맞느냐. 이런 관점에서 금산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산법은 사실은 이제 철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본의 소각보다는 주식의 배당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이제 주가 하락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저께 배당만 보면은 사실은 60조에서 80조, 그러니까 3분기에 하겠다는 거 말고 앞으로 이제 추가로 배당 걸 치면은 어차피 자사주 소각 못 한다면 배당의 여력이 60조에서 80조입니다. 60조에서 80조를 남은 이제 분기별 내년 1분기까지 차례대로 이제 그 배당한다고 보면은 이거를 계산을 해본다면 어저께 주가 26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26만 원을 갖다 기준으로 한다면 배당 수익률이 우리 6%가 넘습니다. 그러면 시총 1위 기업이 더군다나 반도체 메모리 기업으로 더 많은 성장을 갖다가 담보할 수 시총 1위 기업에 배당 수익 6% 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시총 1조 달러가 넘는 기업 중에서 배당 수익 6%를 보장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제 주가 하락은 과다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어저께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스피에 이제 그 선물 같은 3조가 넘는 이제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하이닉스가 동반 이제 추락을 시켰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실망을 했느냐? 삼성전자 자초한 측면도 있는데 무엇을 자초했느냐?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특별 배당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 배당을 갖다가 기대를 했습니다. 특별 배당에서 너무나도 많은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익 말고 평소에 배당 말고 특별하게 배당하겠습니다라는 게 특별 배당인데 만약에 주당 15,000원을 갖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배당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주가 삼성생명 아닙니까? 그럼 최대주는 얼마의 그 배당을 받게 되냐? 7조 5천억이나 엄청난 금액의 이제 배당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그 배당이 없어졌어요. 특별 배당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삼성전자는 8% 떨어졌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삼성생명은 13% 떨어졌어요. 이 여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저께 외국인들이 막 화나서 특별 배당 기대하는 특별 배당 없구나. 이런 맥락에서 어저께 이제 엄청난 선물과 현물 갖다 매도를 했다 여겨집니다.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는데 매도를 한 것을 시장에서 적절하게 반등 역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큰 손이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큰 손이 어디입니까? 국민연금이 적절하게 수용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금융당국이 빨리 인식을 해서 국민연금이 방치하고 현실을 갖다가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조금만의 하나의 실마리만 틈새만 생겨도 엄청난 주가를 후려치는 일이 계속 비일비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엇갈린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또 주가의 희비 함께 짚고 왔는데요. 앞으로 또 연말까지 사실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준비된 이슈 또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만 놓고 보면 시장은 여전히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실망감 어제 바로 우리 시장에 직격탄을 때렸죠. 예, 삼성전자 주가도 거의 9% 가까이 급락을 했고 M1 하이닉스도 오전장 출발 때는 한 2% 정도까지인가 상승을 하다가 결국은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돼서 확실히 이제 투자 심리가 견고하지는 못하다라는 걸 어제 반도체 주들만 보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또 화면에 좀 나오죠. 소위 말하는 S7 종목들 중에 삼성전기만 어제 강보합 정도였고 대부분 다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채금리 오늘 아침에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아직은 위험 수위죠. 4.7% 정도. 그다음에 10년물이 그렇고 30년물도 아직은 5%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세트 장관이 TJ 잔고를 활용을 해서 바이백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또 사이즈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살짝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오늘 주가 흐름 보면 다우만 오르고 나스닥 S&P 500도 떨어진 걸 생각하면 또 이 발언 또 이 어떤 언급이 또 국채 금리를 크게 끌어내려서 전체 시장 분위기를 좀 다시 좀 끌어올릴 만한 그런 정도까지 보기에는 아직도 이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오늘도 한 2% 정도 떨어졌죠. WTI 기준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중동 얘기입니다. 이란 상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란 전쟁의 어떤 뭔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런 시그널들이 좀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날 발언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어마무지하게 아주 그냥 강력한 타격을 입힐 거야. 그런 건데
이때 20일 발언의 특징은 경제 쪽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제적 압박을 굉장히 강화할 거다. 그러니까 군사적 어떤 그런 압박, 뭐 공격, 뭐 이런 차원의 뭐 그런 얘기는 너무 그동안 숱하게 해왔고, 근데 그런 얘기 뭐 더해서 이때 좀 힘줘서 했던 얘기가 경제적인 압박을 강화하겠다. 이란과 거래 모든 국가의 제재를 불허하겠다. 이란 제거를 위해서 모든 동맹들이 함께 해야 된다. 뭐 그러면 사실상 한국 너네들도 동참해야 돼. 뭐 등등등 이런 식의 압박이 있었다. 이런 기사가 그 당시에 좀 나왔습니다. 오늘 베센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가 적에 대해 동원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이 공세를 펼치겠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미국은 분위기가 베센 장관이 등판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군사적인 압박에서 이게 사실 별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벗어나서 이제 경제적 압박. 그러니까 지난 1979년 이란 이슬람 그때 이란 혁명이 있었죠. 그 이후에 사실상 지속되어 왔다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대이란 어떤 경제 제재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더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한 걸까요? 지금 경제 쪽 압박 쪽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겠다는 게 첫 번째 일단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내에서 이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준비를 한 건데 보시죠.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예. 이 양반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입니다. 온건파죠. 온건파고 협상파고. 이 양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협상파가 있습니다. 서방 협상파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파프 국회의장. 이 양반은 미국과의 협상 관련해서 여러 번 실제로 등판도 했던 대표적인 이제 협상파, 온건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난 23일 날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종식시키고 경제 강화에 집중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압박 조치에 대한 우려를 경제적 압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시계열상 이렇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의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란 내에서 또 나왔던 얘기가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요거보다 좀 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란 의회 산하의 뉴스미디어 대표인 메흐디 라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조만간 메카 방위 협정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메카 방위 협정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지난 8월 7일 날 이제 결성이 된 건데요. 사우디와 튀르키예, 파키스탄 간의 이 방위 협정입니다. 요거 다음 장 거를 한번 먼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슬람판 나토입니다. 그러니까 나토라는 게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사실 그게 러시아 쪽에 대항을 해서 그러니까 공산 진영에 대항을 해서 서방 진영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만든 일종의 이제 군사 협정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중동에서도 사우디와 튀르키예, 파키스탄 어떻게 보면은 뭐 이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한데 이게 뭐 사우디는 중동이고 튀르키예는 중동과 아시아의 사이고 파키스탄은 아시아고 이렇게 되죠. 요 간의 공동 방위 협정인데 이 메카 방위 협정 측에서 이란 측에다가 너네 우리 메카 방위 협정에 합류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메흐디 대표의 얘기는 다시 이제 앞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뭐냐 테헤란에 대해서 메카 방위 협정 가입을 초청을 받았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라힘이 대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팩트를 전제로 해서 앞서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그 다음 장으로 가서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 메카 방위 협정에 그러면 만약에 이란이 초청을 받았는데 가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이란은 이 중동 주변국들의 공격을 당연히 중단하겠죠. 이제는 같은 동맹에 들어있는 국가니까요. 그것도 군사동맹입니다. 이 군사동맹은 나토랑 똑같이 이 동맹에 있는 다른 나라가 누군가에서 침략을 받으면 무조건적으로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중동 쪽의 지형이 상당히 좀 바뀔 상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지도상으로는 이스라엘 여기 있긴 합니다만 이란하고 이렇게 사우디, 튀르키예 이 국가들과 이렇게 이제 대응이 되는 거죠. 이란 대 이렇게 이를테면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중동의 지정학적 상황이 좀 변하게 되는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뒤에는 또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좀 더 확장을 해서 보면 요 국가들 간에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서방국 간에 있던 대립 구조가 또 되는 거고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여기 백그라운드에 또 중국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파키스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이 세 나라들과 다 뭐 관계가 있고 이란하고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카 방위협정에 아직 모르죠. 이거 이란 측의 얘기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근데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중동 지정학적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의 그 어떤 확장된 구조, 그러니까 서방, 미국과 이스라엘을 중심한 서방과 사실은 사우디 좀 애매하죠. 중국하고도 관계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을 중심한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한 축이 또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게 또 외교안보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판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동 그럼 이란이 이렇게 내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는 뭐냐? 결국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이란의 그 통화가 리알인데 달러당 200만 리알을 기록을 해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우려가 이 통화의 가치에 이제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에 앞서서 이란의 인플레이션은 지금 5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026년도 올해 물가 상승률 60% 이상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8%까지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란 경제가 40여 년 만에 최대의 경기 위축에 좀 직면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름도 지금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림자 선단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원유 수출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현재 고물가 상황에 GDP 성장률이 급감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다 보면 당연히 지금도 원래 안 좋지만 더 나빠지는 거죠. 이란 국민들의 구매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경기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성장률은 당연히 위축되고 이런 악순환 고리가 이란 경제 이미 오랜 서방의 경제 제재로 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그냥 그나마 먹고 살았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좀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앞서 제가 이란의 좀 원유 수출이 요즘에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장갑을 또 할까요?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굉장히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 기준으로 하루에 1,100만 배럴을 중국이 원유를 수입했고 그중에 절반이 중동, 그게 대부분 사실 이란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 이란이 전쟁 2026년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이란 전쟁, 그러니까 2024년 2020년 이제 3월이죠. 이때 발발 이후에 중동산 원유 수입량이 절반 이상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란이 중국에 대해 수출하는 원유 수출량이 대폭 줄었다 이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이렇게 많은 원유를 수입하다가 갑자기 절반 정도로 줄였을 때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단 두 가지 대응을 하고 있더군요. 보니까 이건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산 원유 제품 수출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 석유화 업체들의 가동률을 대폭 줄였고요. 그러니까 덜 만드는 거죠. 원유를 덜 들여오고 또 석유 제품을 덜 만들어서 수출을 아예 덜 하는 겁니다. 이 석유 제품 수출을 거의 사실상 뭐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좀 나올 정도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중국산 석유 제품 수출을 대폭 축소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막대기를 보면 뚝뚝 떨어져 있죠. 작년 1월부터 올해 현재 6월 상황인데 작년 중반쯤에 저렇게 막대 그래프가 위로 갔다가 높아졌다가 이게 지금 올해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원유 수입 때는 부족한 부분은 석탄으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이미 이란 전쟁 전부터 원유 재고들을 쌓아왔다고 하더군요. 이게 참 중국이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란은 더욱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사점을 좀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의 경제 압박은 좀 계속되고 있고요. 서방의 동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이란에 대한 그 서방의 경제 제재는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던 거고, 그러니까 뭐 딱히 더 나빠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좋아질 일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우리의 이란 압박에 동참하라라는 미국의 이런 어떤 요구는 사실 따져보면 니네 풀어주지 마라는 거일 수도 있는 겁니다.
대놓고 더 참여를 더 하지는 않더라도 그다음에 보신 것처럼 이란의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의 수입이 대폭 줄면서 이란의 어떤 수출이 급격하게 줄었을 거고 당연히 이란의 수입도 수익도 굉장히 원유 수출에 따른 수익도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성장률 추락하고 인플레 폭등에 따른 민심 위반이 좀 심화될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 한번 대응을 했다가 굉장히 사실 학살극 비슷하게 일어났었죠. 뭐 우리 서방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또 벌어졌을 때 과연 이란이 이번에도 이란 혁명 수비대 같은 이런 강경파들이 대응을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은 다시 지난 27년간 이어왔던 경제 제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거를 다시 좀 자극을 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란 권력층들도 온건파든 강경파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대로 계속 갈 수 없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같은 이런 강경파들이 과연 설득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엊그제도 좀 보니까 이란의 그 다음 장 하나 볼까요? 네. 한 장 더 있을 텐데, 예. 뭐 그 사진을 하고요. 그건데 뭐냐면 이란의 혁명 수비대 쪽에 그 고위 관계자 한 사람이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또 했습니다. 내용은 사실 빤한데요. 예, 나옵니다. 이란의 미 제재 앞두고 호르무즈 넘어 페르시아만 전체를 봉쇄할 것. 근데 사실은 되게 새로운 얘기는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강경파의 입장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막다른 골목에 좀 다다른 입장이다. 그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좀 저렇게 앞서 말씀드린 페스키안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국회의장이 저렇게 공개적인 발언을 동시에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란 내에서의 소위 말하는 이런 온건파와 강경파 간의 권력 투쟁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속단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이 상황이 좀 계속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란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중동 상황, 그동안 국제유가, 국채금 이런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던 중동 상황이 뭔가 변화의 조짐이 미세하지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와 수급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맞물린 시장입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경계감 속에서 국내 반도체주의 추가 반등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와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를 넘어서 시장 전반으로까지 수급이 확산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뉴욕 증시를 움직인 핵심 변수와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는지 짚어주시죠. 베센트 2차 풋이 나왔죠. 네네. 그 TGA 잔고를 활용을 해가지고 미 국채를 추가 매입하겠는데 규모는 1조 달러까지 될 것 같다.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일단은 미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네. 어쨌든 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 이제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었던 게 내가 말 꺼낸 건 이게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내가 니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걸 봐서는 이것의 진척 여부를 떠나가지고 결국은 한 번 더
큰 어떤 뭔가가 준비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걸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 또는 이제 시장의 어떤 안도감 같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 한 8개 업종이 상승세가 나오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잖아요, 어저께. 네. 근데 이제 급락했던 건 여러 가지 뭐 자사주 매입 실망도 있고 또 뭐 YMTC 상장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뭐 삼성이 흔들리는데 마이크론이 멀쩡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반도체 쪽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네. 그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그냥 혼조세 그 정도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금리와 관련해서는 또 일단 시장이 반응을 하는 분위기였고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또 잠시 후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요즘 뭐 베센트 재무장관의 목소리를 들을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관련해서는 뭐 경제적 고립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도 유가는 오히려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엄청 강한 것 같은데 함부로 못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란을 전면 봉쇄를 해버리게 될 경우는 유가를 건드리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누가 더 힘들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란은 원래부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몸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지금 뭐 가솔린 가격만 좀만 올라가도 난리가 나는 분위기잖아요. 거기다 중간 선거 앞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유가와 관련돼 있는 특히 이제 석유 쪽 관련된 거를 갖다가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저께 제재한 오늘 새벽에 발표된 제재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네. 겉으로 포장된 건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근데 실제 뭐가 디테일하게 뭐가 있는데가 아직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 시장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하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27일 새벽이 될 건데요. 뭐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이 좀 더 확인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실적이 항상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의심하고 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그래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하고 트집이 잡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한마디로 계속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 연출이 되는데도 그걸 계속 의심을 하는 거는 퓨어하게 실적이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시장에서 의심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결국은 또 지원을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실적이 지금 상향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고리가 끊어질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늘상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뭐 비슷한 그림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뭐 실적 관련해 가지고 봐야 되는 거는 결국 가가지고 뭐 예상되는 실적에 대해서 나쁠 거야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1,000억 달러가 넘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 매출 총 이익률이 항상 70%대 중반대는 지켰는데 이번에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와 관련 또 우리나라 같은 하고 연결이 직접 될 수 있는 건 베라루빈 출시와 관련해 가지고 네. 진짜 출시가 제대로 나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HBM4와 관련된 부분들 시장에서 요즘 얘기가 나왔었던 게 뭐냐면 좀 줄어들 거 가는 용량을 좀 줄일 것 같은 뉘앙스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을 하려고 들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할 것 같기는 한데 이제는 그 AI 쪽 관련해 가지고 투자가 조금은 과열이 돼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근데 여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계속 점검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3분기 매출 가이던스, 베라 루빈 출하 일정, 뭐 HBM4 수요 전망까지도 좀 앞으로의 성장 흐름을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향 매출 전망이나 뭐 규제 관련한 코멘트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일단 매출을 그러니까 판매를 풀어주는 듯한 뉘앙스가 나왔는데 정작 중국에서는 우리 안 사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안 사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지금 이렇게 뒤로는 사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했는지 여부 이것도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이제 언급이 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내 반도체주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해주신 베라루빈, HBM4 관련 코멘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더 영향이 있거나 민감한 쪽도 있을까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제 물론 얘기는 그 반도체 가격이 비싸고 또 칩의 어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용량을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성능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출시할 거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 그러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매하다. 어쨌든 더 많은 스펙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더 많은 용량을 쓰게 된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겠는데 더 늘어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져가는데 예상보다 절반 딱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그 이유가 뭔지는 따지지 않고 일단 좀 이상해지는데 이런 느낌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정리가 돼서 나올 건지, 그 다음에 이게 예정대로 출시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국내 반도체주 전반의 분위기를 좌우할 변수가 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두드러졌습니다. 대규모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가가 오히려 크게 밀렸는데 시장이 이번 발표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저부터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하자는 거지? 이 생각을 금요일 날 타방송 녹화 중에 보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자는 거지?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거는 시장이 원했었던 거는 명확합니다. 이거는 주주환원 관련해 가지고 하이닉스가 명확하게 40조 원의 돈을 투자해서 주식을 매입해 가지고 소각하겠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발표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전과 달라진 건 하나입니다. 3분기 말에 30조 원 현금 배당할 거야. 나머지는 내년에 봐가지고 결정 나는 거 보고 판단해서 할 건데 대략 90조에서 110조 원 정도 될 거야. 네.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원했었고 또 하나는 시장이 진짜 원했었던 건 자사주 매입 소각입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하다라고 저도 봤었던 거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최근에 반등 나왔던 거는 낙폭 과대하고 빈집 효과에 의한 반등이었던 거지. 이게 지금 글로벌 증시로 보게 되면 네. 옆 나라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을 보셔도 그렇고 유럽을 보셔도 그렇고 미국을 보셔도 그렇고 다 신고가 영역에서 크게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수가 거의 40% 이상 빠져가지고 회복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는 철저하게 우리는 지금 수급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은근히 기대했던 건 하이닉스가 4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 신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 주식수를 줄여두는 거고 시장에서 주식을 사준다는 얘기는 그 돈이 시장에 풀린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삼성전자도 그래도 글로벌 넘버 원인데 최소한 그 수준 이상은 해주지 않겠어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기대했던 게 뭐 기사를 보시면 100조, 150조, 200조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딱 하단에 걸쳤고 거기에다가 자사주 매입 소각은 실질적으로 없고 직원 성과급 보상용으로 15조만 딱 발표가 나니까 실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실망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이냐? 저는 정상이라고 보지 않는 게 실망이 나왔잖아요. 공매도 나오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거기다가 물건을 부어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빠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좀 수급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선 전자가 최소 하이닉스 이상은 해줬어야지. 그럼 10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나온다면 그 돈이 시중에 다시 풀리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급이 좀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네. 그거를 사실 좀 기대했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그 실망매가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하고 맞물려 가지고 크게 빠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주 환원 내용이 시장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연기 간 매도도 좀 낙폭을 확대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서 YMTC 상장 이슈까지도 잠깐 언급해 주셨죠. 반도체 투심에도 좀 부담이 되는 모습이에요. YMTC 같은 경우는 사실 CXMT하고는 좀 다른 게 이제 낸드 쪽에서 그래도 위상을 좀 가지고 있고 마켓 점유율이 한 14%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상장이 됐을 때는 낸드 쪽의 캐파 증설이나 이런 걸 더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의 쇼티지가 어떻게 제한되지 않겠어라는 우려를 하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것도 사실 그 중국 내에 시장의 일부만 채워주는 정도 수준이 될 수밖에 없지 그게 전체 어떤 그 수급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이게 이제 워낙에 실망 매물에다가 수급이 꼬여 있는 상태에서 부담으로 같이 작용을 해버리니까 시장을 밀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쉬운 건
저 재료가 증시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8% 빠질 내용이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다만 그게 우리나라가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그 수급의 영향으로 빠진 거고 우리나라 빠지는 거 보니까 또 미국 저 옆 나라 일본에서 놀래가지고 키옥시아 빠지고 네, 네. 미국에서는 또 낸드 쪽에서는 아니 한국의 넘버 1, 2가 빠지는데 마이크론이나 뭐 샌디스크가 버틸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이렇게 파장이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까지 파장을 미친 삼성전자의 좀 과도한 낙폭 이야기 좀 해봤고 주가 하단은 좀 상당 부분 확인을 했다는 평가도 나오던데 그럼 향후 주가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하단은 저는 확인됐다고 이제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 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레버리지 ETF 상장 전에 삼성전자 주가의 상단은 23만 원이었고요. 상장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하단이 27만 원 선이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23만 원 언더에서는 이제 펀더멘탈 상으로는 더 빠질 자리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얼추 바닥은 나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되돌리려고 그러면 결국은 수급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글로벌리 보시면은 메모리 쪽에 집중되어 있던 수급이 지금 이탈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사실은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로 보면은 칩에 쏠려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주변 섹터로 지금 이렇게 흩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미국도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건 내용이 보면 반도체는 빠졌는데 8개 업종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타 섹터로 수급이 분산이 돼가지고 나머지 섹터들이 좋아지는 거고 옆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좀 약한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충격이 좀 유난히 더 커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단기적인 수급 부담은 좀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엔트로픽이 새로운 기대 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IPO가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체 AI 칩 개발 추진을 하면서 삼성전자 수혜 가능성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명확하게 계약 공시가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기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됐던 거는 엔트로픽 쪽에 이제 선제적으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분 투자를 했었고요. 네. 또 엔트로픽 입장에서도 자체 칩을 제작을 하려고 그러면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하고 잘 지내는 게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에이직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AI 칩을 만들어낸다. AI 칩을 만들어낸다고 하게 될 경우에도 당연히 메모리가 필요하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파운드리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삼성전자가 최근에 파운드리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첨단 그 2나노, 3나노, 4나노 쪽에서의 수율이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협업을 좀 얘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네. 또 TSMC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태에서 엔스로픽이 어느 정도 캐파를 가지고 올지 모르지만 엔스로픽이 TSMC에 붙는다고 하기에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가능성, 일정의 문제 이런 거에서 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 쪽하고의 협업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된다면은 네. 사실 지금 테슬라하고 XAI 쪽 관련된 칩 얘기는 이미 기사화됐고 개발하고 있는 건 나왔는데 네. 추가적으로 빅테크하고의 협업 이슈가 말은 있었지만 아직 계약 단계로 들어간 건 없어요. 뭐 AMD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구글 얘기도 있었고 했지만 말만 아직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은 이 파운드리 쪽 정상화,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의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지면서 파운드리의 어떤 밸류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에 붙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빅테크 고객사를 계속 이렇게 확보를 한다고 하면 다음으로는 뭐 수주 규모를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익성 부분에 더 주목을 해야 될까요? 둘 다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빅테크로부터 수주를 받는다라는 거는 네. 신뢰를 받았다라는 걸 개런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의 영업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다 놓고 감안한다면 일단 수주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당연히 수주를 받을 때는 조금 뭐 샘플 테스트 받는 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좀 규모를 있게 받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정상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뭐 아직 수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엔트로픽의 자체 칩 개발 소식은 뭐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수주 그리고 빅테크 고객 확대 기대를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 좀 어떤 변수들을 가장 좀 눈여겨봐야 할지 여쭤볼게요. 이번 주간에 이제 물론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잭슨홀 미팅 관련된 부분이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글쎄 뭐 있겠어 했었는데 지금은 자꾸 베센트 재무장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금리를 터치하고 시장 개입을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TGA 장고는 사실 재정보다 이제 주머니인데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국채를 사버리겠어 이런 식으로까지 나온다면은 거기에서도 시장이 큰 반응이 나오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시선은 케빈 러시한테 쏠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미국의 입장이나 또 특히 미 행정부의 입장을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케빈 러시는 절대로 자산을 안 산다는 쪽이고 자산을 매각한다는 쪽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스탠스 변화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건 국채 변동성, 그 국채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다음에 이게 안정이 된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만약에 변동이 있을 때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러시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게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번 주에 반도체 다음으로 수급이 뭐 이동을 할 수 있는 업종이나 영역 좀 어디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어저께는 2차 전지 쪽이 움직였는데 그건 지난 주말간에 그 탄산리튬 가격이 급등했던 측면도 있고요. 아, 네. 또 오늘도 보니까 뭐 여전히 괜찮은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빈집 효과도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어쨌든 AI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영역인데 그쪽이 부각이 안 되다가 뒤늦게 좀 부각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쪽으로 해서 순환매가 좀 돌아갈 수 있는지 네. 그게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정상화될 수 있는지의 어떤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해보면 이번 주 뭐 엔비디아의 특히나 3분기 가이던스도 좀 중요하겠고요. 미 국채 금리가 지수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주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영훈 이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 개장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애프터마켓 시그널 현아연 캐스터와 만나보시죠.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 속에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기존에는 단기채를 팔아서 장기채를 매입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1조 달러의 계정, 이 TGA를 활용해서 장기채를 매입할 수 있다는 소식 속에서 이 관련 종목들은 상승했지만 반도체 종목 전반에 약세가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8개 기술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을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이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중국의 양쯔 메모리가 IPO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양쯔 메모리가 이 낸드 시장의 점유율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강자였던 샌디스크가 흔들릴 수 있겠다는 우려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샌디스크는 6%대까지 급락하면서 마감했고요. 마이크론도 종가 기준으로는 5%대 하락했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0.1%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909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정규장에서는 약했습니다. 무려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부담감이 현재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는 0.2% 상승해내고 있습니다. 208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고요. 아마존은 현재 0.34%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1%대 상승을 했는데요. 아마존이 현재 물류 자동화를 이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테르토 미노인데 테트리스를 쌓는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 소식 속에서 상승해냈고요. 262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메타도 오픈 AI 출신의 연구원을 영입했다는 소식 속에서 상승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하면서 559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고 애플도 상승합니다. 테슬라는 정규장에서는 하락했지만 현재는 상승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캐나다산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50%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테슬라가 하방 압력을 받아갔습니다만 현재는 0.15% 상승하면서 349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파벳도 상승해내고 있습니다. 이 월마트에 구글페이를 도입한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유튜브에 주요 콘텐츠 스트리머에게 수백만 달러를 제시를 하면서 독점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0.07% 상승하면서 348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 SK텔레콤 0.72% 하락했고 SK하이닉스도 5%에 가까운 하락불 켰습니다. 155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를 했는데요. SK하이닉스 ADR 아무래도 간밤에 미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함께 하락했던 흐름을 보였습니다. 5% 가까운 하락 움직임 보였고 금융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했고 포스코홀딩스가 2%대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KT는 0.26%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요 지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1%대 하락하면서 1033포인트 선에 거래 마무리했고요. EWR ETF는 0.02% 현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2%대 하락 마감을 했는데 7시 15분 기준으로는 0.02% 상승하면서 173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간밤 미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면서 2%대 하락했습니다. 유가 흐름은 0.04% 현재는 상승하고 있지만 간밤에는 하락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방안을 설립하지 않았다는 소식 속에서 하방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현재는 소폭 상승하면서 8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지표들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한 36도 정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요. 여름 무더위 속에서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시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